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이 대책은 무엇이고 이 대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10월 15일 날 발표한 대책이 국민을 위한 대책인지 민주당이 자기네 표를 위한 대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도 현재 2+2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3+3+3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그 정보를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책을 올바르게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10월 15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존의 4개 구에서 서울 전체와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만 묶어두게 되면 풍선 효과로 경기도로 퍼져나갈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큰 골격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은 세금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실거주 의무도 들어가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1가구 2주택자 이상에서는 없어지는 부분들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도 토지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을 사고 파는 데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거주 의무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집을 살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 30평형대에 살다가 40평대로 집을 옮기는 경우에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다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시가 25억 초과주택은 2억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갭투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민주당이 자기들 표를 위한 대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부터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국토부 차관이 갭투자로 1년간 2주택자로 살았습니다. 집값 회복이 안되니까 뒤늦게 팔았다는 기사도 보이고 부동산 세제 카드 나올까 보유세 강화엔 당정이 온도차를 두고 있답니다. 이 말인즉슨 국민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표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까 말까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유세 100% 올립니다. 공시지가 100%, 1000% 올립니다. 언제? 올해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올립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아니면 자기들 이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자인데 한두 달 내 정리를 할 것이라 합니다. 그것도 매매가 아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고통에서도 끊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전세제도를 없애야 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서민이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3+3+3,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9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 전세제도를 없애고 월세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는 과연 죄인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1가구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1가구 1주택만 전 국민이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싶은데 과연 빈집이 없게 되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또한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에 이분들은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게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이 정말 살고 싶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만큼 지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려고 하는 정책들이 이들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누가 더 힘들까요?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는데 부동산만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을 안 해주고 집을 사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중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옥죄고 외국인들은 풀어주고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전세 제도마저 없어지면 결국은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집값이 상승한 경우에 월세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월세로만 살아야 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유지해 가려고 하는 정책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요걸 얻어먹어도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양극화, 자기들이 부추기고 있으면서 엉뚱한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도 정말 너무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2년을 살다가 2년의 기간이 주어지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재계약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재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계약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면서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따라오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살던 임차인이 한 달 살다가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4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3년 플러스 3년 플러스 3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은 2년인데
이것을 1년을 연장해서 3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은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3년씩 해서 2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소로 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9년을 내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 집에 들어온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세를 놓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최소 9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세를 넣는 분도 계시고 직접 거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을죽신이라고 해서 을을 죽어도 신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세를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많은 특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 아파트에 9년 동안 전세를 놓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된다는 전제하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9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집이 낡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자연 발생적으로 집이 낡아졌느냐? 아니면 임차인이 부지로 인해서 집이 파손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년 이후에 집을 비워줘야 할 때 원상 회복에 대한 내용에서 많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3에서 9년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시장에 전세 매물은 실을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5% 밖에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9년 동안에 세를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10월 15일 대책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3+3+3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놓은 법안을 보고 제가 좀 열받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좀 가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